33년 전 오늘 광주 날씨는 쾌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청 주변의 공기는 매캐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며 사흘 연속 시위를 벌인 광주 시민들이 16일 밤에는 마지막으로 횃불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런 현장은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들을 이렇게 목말 태워가지고 나와서 그걸 막 보여주면서 환희 아주 축제 같은 그런 시위였습니다. 3만 명 넘는 인파가 매일같이 몰렸지만 집회는 평화로웠습니다. 경찰과의 충돌도 없었고 집회가 끝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뒷정리를 했습니다. 당시 집회에서는 박권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호소력 있는 연설이 큰 화제였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해포를 선언하는 것은 이 나라 비비기의 꽃을 상징하면서 꺼지지 않는 햇불과 같이 우리 민주의 열정을 온전히 밝히지 않더라도 오랜만에 집회 없는 토요일이었지만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계획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12.12 반란을 통해 군사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정치 권력마저 삼키기 위해 이날 쿠데타를 감행한 겁니다.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집회와 파업 금지, 언론의 사전 검열, 대학엔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학생 등 전국의 시국 인사 3,000명을 심야에 불법 체포했습니다. 5월 18일 0시 되기 직전에 학교에서 체포가 돼서 합수부로 이제 넘어가 있었고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 일주일 동안. 전국의 주요 시설과 대학에는 육군 최정예부대인 공수특전사 군인들을 투입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도 17일 밤 7공수여단 900여 명의 군인들이 투입됐고 한밤중에 시국인사 8명과 학생 112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4대가 하나, 둘, 셋, 4대가 거기서 동시에 대기하고 있어서 그대로 바로 두 번째 차에 나는 끌려서 지금 잿등 송정리 넘어가는 잿등 좌측에 가는 보안사 지하실로 바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계엄군의 총칼에 무고한 시민 165명이 숨지고 3,000명이 넘게 다친 광주의 핏빛 5월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오늘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휴일의 여유를 즐길 무렵인 오전 10시, 전남대는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학교를 장악한 계엄군과 학생들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진 겁니다. 5.18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입니다. 계엄군은 닥치는 대로 곤봉을 휘둘렀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끝까지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2인 1조가 돼서 끝까지 추적을 한다니까. 그래 잡아요. 또 잡는 과정이 잔인하잖아요. 곤봉으로 두드려 패고 발로 받고 그다음 개물판으로 때리고. 이전과 달라도 너무 다른 공격적 진압에 놀란 학생과 시민들은 비상시에 도청으로 모이자는 약속대로 금남로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길을 막아선 건 경찰이 아닌 특전사 군인들이었습니다. 진압 방식은 잔인했습니다. 내 머리를 이제 뒤통수가 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 해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 몸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언제 차가 왔는지 트럭에 이렇게 양쪽에서 계엄군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바닥에 쳐지니까 이 새끼 없죠.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전국에 공수부대를 보냈지만 유독 광주에만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시위대 규모가 수백 명에 불과했는데 7공수에 이어 11공수,
또 삼공수 병력을 자꾸자꾸 내려보냈습니다. 나중엔 5천 명의 사단 병력 전체를 보냈고 항쟁 마지막엔 2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인구 73만의 도시에 깔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강경 진압에도 광주 시민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세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강하게 투쟁을 한 거거든요. 해방 광주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5월 27일의 학살까지 또 도망가지 않고 싸워낸 어떤 불굴의 싸움이었어요. 계엄군의 만행에 시내는 쑥대밭이 됐고 이날 하루만 4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계엄군에 체포됐지만 시위대 수는 점점 늘어나 이날 밤 9시에는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는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지역은 전국에서 광주가 유일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5.18은 왜 광주에서 일어났나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시민이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가 피투성이인 이 남자.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바라는 표정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엄군이 휘두른 곤봉에 맞은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우리가 그 나쁜 짓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는데 아무 않고 바둑을 뒤고 있는데 뭐지 후다닥 하기를 고개만 돌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방향을 한다든가 싸움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맞아보니까 이게 정신이. 진압은 하루 전보다 더 잔인해졌습니다. 구타나 폭행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달아나는 시민들은 쫓아가서 기어이 붙잡았습니다. 잡힌 사람들을 총 개머리판으로 내리찍었고 분합발로 걷어찼으며 남녀 할 것 없이 옷을 벗겼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냥 보고 있으면 열이 안 날 수까지. 나 그때 총에다 칼 꼽은 거나 그때 처음 봤네. 일반 곤봉보다 20cm 더 길게 깎은 박달나무 곤봉은 주로 사람들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M16 소총에 꽂은 대검으로는 사람들을 마구 찔렀습니다. 대검으로 희리하게 그 찔린 여기 그림에도 있네만 피가 팍팍 쏟잖아. 동맥이 이렇게 저기 하니까 우리 옷에도 막 피가 쏟고 벽에도 막 그렇게 피가 쏟구치고. 5.18 초기 계엄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때려잡았는지는 당시 경찰 방침과 비교해보면 선명히 드러납니다. 당시 31사단장인 정웅 소장조차 계엄군 진압이 너무 잔혹하다며 자제를 명령했지만 특전사 군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 남침을 유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적이다. 계엄군은 그렇게 배웠어요. 따라서 시내에서 시위를 하는 대학생이나 시민이나 모두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적, 빨갱이. 그래서 그들은 곤봉을 휘두르면서 이 빨갱이들아라고 외치면서 했고. 한편 5.18 최초 희생자인 김경철 씨는 이날 새벽 광주 기독병원에서 숨집니다. 전날 금남로에서 계엄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게 직접 사인이었습니다. 계엄군의 이런 살인적 진압에 시민들은 처음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며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감정은 곧 불의를 저지른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광주문화방송 건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이날 밤 MBC와 KBS 등 방송국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항쟁 기간 동안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던 방송들은 전두환 집권 내내 땡전 뉴스로 전락했습니다.
달했던 난동자들의 방화, 파괴, 살인, 약탈 행위 등의 난동은 정부 및 계엄 당국의 설득과 선무 활동의 효과와 신문도 신군부의 검열과 보도 통제 때문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기자로서 그 역사 앞에 가장 치욕적인 거고 그 큰 역사적 부채감을 갖고 있는 게 그 기간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시민들은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고, 군인들이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이 사실을 미치도록 알리고 싶었지만 이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론이 사라진 세상, 그래서 시민들은 스스로 언론이 됐습니다. 유필로 쓴 대자보와 성명서, 유인물을 만들어 뿌렸고 가두방송으로 도청 앞 상황을 알렸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여기는 대학생 수석대책위원회 방송반입니다. 들불 야학 강사들이 만든 투사 회보는 대한 언론 중에서도 단연 시민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전날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하고 피해 상황이라든지 뭐 계엄군 이동 경로라든지 진상을 밖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언론의 역할을 겸하게 된 것이지 않는가. 한편 이날은 계엄군에 밀리기만 하던 시민들이 전세를 역전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계엄군의 만행을 보다 못한 택시기사들이 택시와 버스를 동원해 금남로로 행진을 시작한 겁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방패막이 대주자, 맨몸으로는 안 되겠고 군대식으로 장갑차 대용으로 차로 장갑차 행수를 군진해가지고 진영을 짜가지고 차로 밀자, 그 방법밖에 없다. 계엄군은 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공수와 11공수에는 밤 8시 실탄이 일제히 지급됐습니다. 밤 11시 광주역에서는 계엄군이 총을 난사해 시민 4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만행에도 금남로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고 다음 날 새벽까지 밤샘 시위를 벌이며 계엄군을 압박했습니다. 시민들은 애국가를 불렀고 버스 위에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며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정황이라면 정말로 젊은 사람, 젊은 혈기라면 나처럼 하지 않았겠냐 그러고 실제로 또 했고요. 계엄군의 학살에 떨쳐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3천 명이 넘는 무장계엄군들이 앞에 있었지만 그보다 30배나 더 많은 10만 명의 시민들이 뒤에 있었기에 이대로만 밀어붙인다면 밤샘 시위 때 계엄군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다음 날 도청 앞 집단 발포라는 비극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 쉬는 날이었던 수요일, 금남로엔 아침부터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어림잡아 10만 명의 군중들이 전날 밤샘 시위에 이어 계엄군을 도청 쪽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자리엔 까까머리 고교생 강용주 군도 있었습니다. 강 군은 계엄군도 우리 국민인데 땡볕에서 고생한다며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쯤 물을 떠다 주고 돌아서자마자 애국가가 도청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더니 집단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뭔 애국가 소리 하고 쳐다봤죠? 근데 애국가 소리가 딱 멈추자마자 총소리가 콩복듯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떠나준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거죠. 그 군인한테 물을 떠다 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격은 1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집단 발포로 최소 3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88년 청문회 때나 1996년 검찰 조사 때 이 문제를 밝혀내려 애를 썼지만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발포 직전 발포 명령의 존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기자가 있습니다. 발포 명령이 어떻게 됐는가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근데 그 참호 대의가 발포 명령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통신명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시계를 보니까 그때가 12시 반은 지났고 그리고 이제 10분 후에 그 통신병이 발포 명령입니다 하니까 바로 그때 분노한 시민들은 광주와 주변 지역 경찰서와 관공서 무기고를 탈취해 무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민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맨손인 사람들한테 총을 쏘고 죽이는데 이것을 무기를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저들에게 다 개죽음을 당할 수 있겠다. 시민들의 무장 저항에 맞닥뜨린 계엄군은 오후 5시를 기해 도청에서 철수합니다. 이날은 시외 전화도 모두 끊긴 때라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광주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계엄군이 물러가고 해방 광주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청 앞 광장엔 계엄군을 몰아냈다는 기쁨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언제를 갚겠습니다. 제가 죽여버릴 거다, 개새끼다.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자식의 이름이 저기 사망자 명단에 있지 않을까 보고 또 봅니다. 가족의 시신을 확인한 이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은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갓난아기 엄마도 5.18 이전 민족민주화 성회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도청 앞 광장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 함께 고립무원의 상태였지만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자며 서로 다짐하고 격려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담배는 한 보루 이상 안 판다. 라면은 뭐 한 박스 이상 절대 못 판다. 이런 식으로 뭐랄까 그 나름대로 자율적인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교통과 통신 두절로 식량과 의약품이 절대 부족했던 그때 시민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가져다 줬고 상인들은 음료수와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피를 내놓았습니다. 전대병원 담 쭉 잊어서 있고 또 이 남광주 사거리 경부청 쪽으로 쭉 있는데 줄이 끊어지들 않았어요. 피가 남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내줄 정도가 됐었죠. 어머니들은 누구랄 것 없이 거리에 소틀 걸고 밥을 지었습니다. 양동시장과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작파하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을 먹였습니다. 양삼동
양산도 그 어머니들도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밥 다 걷어세가지고 갖다 날리고 주고 발산당에서 김밥 막 차례 실어주고 그랬거든요. 강절도 등 범죄 발생률은 평상시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총기 수천 정이 있었지만 오발 등 총기 사고가 없었고 시내 금은방이나 은행 등엔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골기대회 때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애국가였습니다. 주먹밥과 헌혈 그리고 완벽한 치안을 보여준 시민들의 헌신과 시민정신은 5.18의 신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폭도로 내몰았던 전두환 신군부가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도청에서 철수한 계엄군들이 광주와 화순을 잇는 외곽도로를 막고 차량을 일일이 검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주남마을 앞 도로에서는 33년 전 오늘 계엄군이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던 미니버스를 집중 사격했습니다. 집에 온 뒤 냄새가 펄펄 나. 몇 명이 죽은지는 몰라. 가만히도 덮어놨더만. 무차별 사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18명 중 1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3명이 살아났지만 계엄군은 이 중 2명을 야산으로 끌고 가 총살시켰습니다. 거기에 막 도착해가지고요. 막 좀 서 있는데 한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좀 높은 사람 같았어요. 그 중에서 높은 사람 같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왜 귀찮게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비슷한 일은 광주 나주간 도로에서도 있었습니다.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10일 공수가 송암동으로 이동하면서 무차별 사격해 저수지에서 놀던 10살 방광범 군과 놀이터에서 놀던 13살 전재수 군이 숨졌습니다. 15대에서 말하자면 이 사방 다 쐈다고. 자기 쏘고 싶은 데를 아무 다 들어 다 쐈다고. 집 막 벼락 아무 말이 없이 막 다 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봤어. 15대가 40분 동안 쐈다고 총을. 21일과 2일엔 광주 교도소 인근 도로에서 22일엔 광주 화정동 일대 주택가에 총을 난사해 68살 이매실 할머니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은 최소 4곳 이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신들은 안매장 처리됐지만 이 역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요청역 그 산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야산에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구덩이에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얼굴에 쫙 페인트를 찌끄렸대요. 헌혈을 하고 나오던 박금희 양. 남편의 소식이 궁금해 나왔던 만삭의 임산부 최미애 씨도 계엄군의 조준 사격에 숨진 대표적 민간인 희생자들입니다.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들은 당시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얼마나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는지 정확한 통계치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밝혀야 할 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33년 전 오늘은 5.18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군인들이 숨진 날입니다. 송암동에서 11공수 10명, 호남고속도로에서 31사단 3명 등 이날 하루만 13명의 군인들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시민군과의 총격전이 아닌 계엄군 내 다른 부대 군인들과의 5인 사격 과정에서였습니다. 같은 지휘 라인에 있는 군인들끼리 광주라는 좁은 작전 지역에서 어떻게 하루에 2차례나 5인 사격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바로 지휘권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에서 투입된 병력이 공수부대라든지 24단이라든지 그리고
향토사단이라든지 자체병력하고는 다른 통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사용한 통신 기기도 달랐어요. 예비 주파수라든지 호출부도 다 틀렸어요. 당시 광주 지역 계엄군의 지휘권은 현재 장성 상무대의 전신인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지휘 라인에 있지 않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 등 신군부 실세들이 수시로 광주에 내려와 진압작전에 개입했습니다. 황영시 차장의 경우 탱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지시했다가 현지 지휘관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휘권자의 실탄 통제 명령은 현장 부대에 전달되지 않아 발포 명령도 없는 발포가 잇따랐고 공수부대는 발포를 하거나 양민을 학살하고도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위 현장 부근에서 구경하기 위해 나타난 경우에까지 발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실탄 및 사격 통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두환 신군부가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엄군을 움직인 실제 지휘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건 5.18에 여러 풀리지 않는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33년 전 오늘 1980년 5월 25일에 작성된 한 광주 시민의 유필 성명서입니다. 미국 7함대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이틀 전 부산항에 입항했으니 전두환 신군부가 물러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며 용기를 내자는 내용입니다. 계엄군을 몰아내긴 했지만 사륙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여겼던 미국에 거는 기대감은 엄청났습니다. 미군 군함이 부산으로 오고 있다는 대자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를 구출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설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미국은 광주 시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18 직전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와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 차관이 주고받은 비밀 전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특전사를 동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신군부에 지지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had any responsibility for Gwangju. I mean, it was a Korean action. The students who were demonstrating were Koreans, not Americans. The forces that were used against them were Korean, not American. They were. 미국 동의 없이는 투입할 수 없었던 전방부대인 24단의 작전 통제권도 신군부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은 신군부가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을 펼 때도 신군부와 함께 작전 개시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미국하고 뭘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광주 진압 작전이 장시일에 걸쳐서 해결을 못하던가 그때 김일성의 오판이라도 있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이 필요했는데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에 대한 믿음은 5.18을 거치면서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청이 진압된 이후 서울과 광주, 부산의 미 문화원에는 미국의 책임을 묻는 점거농성과 방화 사건, 대학생들의 분신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5.18을 계기로 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확인되고 미국의 양면성,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역할도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국익의 차원, 또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하는 행동이었다.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신군부에게는 일부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학살을 방조하고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던 미국은
지금까지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매일 걸기대회를 열어 광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지만 불안감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계엄군이 도청에 재진입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소문이 돌았고 도청 앞 광장의 술렁임도 커져만 갔습니다. 도청에서 계엄군을 몰아낸 지 엿새째인 새벽 5시. 허정동에 계엄군의 탱크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접수돼 도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진압이 시작된 것일까? 불안해하는 시민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항쟁 지도부를 진정시키며 홍남순 변호사 등 광주의 어른들이 일어섰습니다. 탱크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진압을 막겠다며 이른바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총만 뒤로 갈 테니까 그러면 숨어서 죽지 먼저. 우리가 먼저 죽을 거야. 어?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끝까지 사수해라. 만일에 우리를 죽이고 여기 오면 너희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워라.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싸워라. 계엄군은 일단 탱크의 머리를 돌려 돌아갔지만 시민들 사이의 동요는 더 커졌습니다. 항쟁 지도부는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외신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외신으로나마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윤상원 대변인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북을 향하고 있는 총이 왜 남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상황이 어렵다.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물도 바닥나고 있고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우리 매일 반공 구호를 외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몰고 가지 마라. 억울하다. 오후 들어 도청 앞 광장 상공에서는 헬기가 소탕작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단을 뿌렸습니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시민은 폭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항쟁 지도부는 학생과 여성, 노약자들을 도청 밖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갔다 다시 도청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앉아보세요. 내가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뭔 할 말이 나 지금은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나가면 죽은다. 그 잡초를 누가 뽑을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로 하나라도 흘림으로써 그 잡초를 뽑을 것이요. 그러고 콜라 한 병 마시고 그러고 나간 뒤로 윤상원 대변인은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요청했지만 글라이스틴 대사는 중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계엄군은 자정을 기해 시내 전화를 모두 끊었습니다. 시민군은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도청 안에 남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부모 형제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발길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도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여성의 애절한 목소리가 광주 시내를 울리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최후까지 도청에 남은 200명의 시민군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호는 외무 담당 부위원장 정상용과 마지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담담했습니다. 야, 상원아, 후회 없냐? 이제 죽어도 후회 없냐? 형님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죽는 것은 역사 속에서 영광스럽습니다. 이른바 폭도 소탕 작전은 3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도청 안에서 14명, YMCA 등 도청 인근에서 12명 등 26명이 계엄군의 총탄에 새벽 이슬로 쓰러져 갔습니다. 200명도 안 되는 시민군이 100배나 더 많은 2만 명의 정규군에 맞선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계엄군은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광주를 진압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은 그해 9월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79년 12.12부터 10개월에 걸친 쿠데타의 완성이었습니다. 제11대 대통령으로 광주를 진압한 이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되고 훈장을 챙기면서 광주는 잊혀지는 것처럼 보였고 이젠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두환 집권 내내 민주화를 요구했고 그리고 마침내 87년 6월 항쟁 때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1980년) 이후에 87년 6월 항쟁 때까지 7년간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거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생각이 광주의 전국화, 5.18의 전국화, 10개, 20개의 광주는 진압 못한다, 저쪽에서. 민주화 이후 5.18은 극적인 반전을 맞습니다. 폭도들은 유공자가 됐고 폭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사건이 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뭐 다 밝혀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작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된다. 33년 전 오늘 이곳을 지키던 시민군들은 예정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꺼지지 않는 등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광주를 지켜낸 이들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할머니들이 했던 말이 아이고 아까운 내 아들들 다 죽이네. 가족들이 이제 어찌 알고 이제 와가지고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안실로 보내냐 하면서 막 우니까 우리도 막 같이 이미 어떻게 할 길이 없다. 단 한 명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판했습니다. 라고 시인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총을 버리고 도망쳤던 비겁한 내 자신,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 투영되는 끝없는 암살 앞서서가 나니 그 잠을 못 자니까 그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앞서서가 나니 살면서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음식 준비해가지고 그 시 촬영했다가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힘이 나고 이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균형 있는 민주 발전을 한 토대고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가 잊지를 않고 대대로
광주의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큰 민주화를 위해서 한 헌신했다 내 몸 망가졌다 하더라도 나 그렇게 사보고 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할 수 그런 높은 정의감과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면이 아닌가. 탄자들은 많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행동해야 할 따름이지 뭐. 앞서서 가느니 산자